지금부터 오토인코더랑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션을 맡은 구기선재병입니다. 혹시 자기가 오토인코더랑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대충 예. 그리고 어, 저번에 분명히 세션 들으셨을 텐데 다들 구기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할게요. 자, 목차입니다, 목차. 인트로부터 서머리까지 달려볼 거고요. 인트로에서는 우리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머신러닝 가볍게 복습할 건데,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 학습 과정에 대해서 복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 학습하는 과정을 ML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니폴드 러닝이죠. 매니폴드 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매니폴드 러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세션의 본 게임인 오토 인코더와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 오늘 세션은 끝입니다. 왜 이래? 인트로입니다. 혹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봤다 내가. 어떻게 반응이 하나도 없어? 요즘 논문을 읽어보면은 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뜻을 몰랐었는데 아무래도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겠구나 추측 정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세션 준비하면서 공부해 보니까 얼추 맞는 말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딥러닝? 딥러닝으로 알고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 DNN이나 아니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 등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속해요. 왜 그러냐? 이 DNN이나 CNN의 모든 레이어에 걸쳐서 데이터에서 어떤 함축적인 이미 앱스트랙션이 추출되기 때문에 여러 레이어에 걸쳐서 앱스트랙션이 추출되기 때문에 딥러닝이라는 표현이 따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좀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저 문자들이 뭘 뜻하는지 아시나요? 로마 숫자 좀 읽는다, 저기요. 예, 학교님? 예. 박수.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로마 숫자를 잘 모르시니까 C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다들. 저는 X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C가 저게 뭐야? 그랬는데 일단 뭐 나누기 기호가 있어서 숫자들 가지고 나누기 하는 것 같긴 한데 로마 숫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되게 불편하죠, 알아보기가. 그래서 얘를 아라비아 숫자로 바꿔봤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니까 계산하실 수 있죠. 답이 뭡니까? 그쵸, 35죠. 예, 나눗셈 못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네,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니까 나눗셈이 훨씬 쉬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태스크를 해결할 때 정보를 어떻게 가공해서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태스크의 난이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태스크를 좀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 뉴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주는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과정이 바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볼 오토인코더는요. 레이어 레벨에서는 매니폴드 러닝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모델 레벨에서는 일종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폴드 러닝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은요, 트레이닝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모델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학습된 분포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인풋과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요. 트레이닝 데이터와 제너레이티브 샘플 이렇게 사진들이 좀 유사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비슷하죠? 아닌가요? 말고. 그러면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의 분포, P 데이터 X를 따르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티드 샘플은 P 모델 X라는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분포를 비슷하게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P 모델 X는 P 데이터 X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제네레이티브 모델의 텍소노미라고 볼 수 있어요. 저번에 배웠던 겐도 저기 임플리시트 덴시티에서 다이렉트 저쪽에 빠져 있네요. 우리가 오늘 배울 모델은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입니다. 베리에이셔널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요, 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즉 변분 초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붙은 거고요. 이 변분 초론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VAE는요, 제네레이티브 모델 중에서도 익스플리시트 덴시티, 어프로시메이트 덴시티 이렇게 돼 있죠. 익스플리시트한 덴시티에서 데이터를 제네레이트 하는 모델이고, 덴시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변분 추론을 통해 추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네트워크 학습 과정을 가볍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설명하다가 모르시는 게 생기면 바로 질문해 주세요. 네트워크 학습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은다. 두 번째는 학습 과정에 필요한 함수들을 좀 정의를 한다. 그리고 러닝, 트레이닝, 학습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학습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프리딕팅과 테스팅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총 네 가지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은 콜렉팅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어떤 X 값들, 트레이닝 샘플스, 그리고 Y, 그에 대응되는 라벨 값들, 그리고 얘네들의 순서상을 모아놓은 데이터 집합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define functions죠. 그리고 output,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를 정의를 할 거예요. 어떤 모델을 쓰겠다라는 걸 이 과정에서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로스 펑션을 정의할 건데, 로스 펑션은 트레이닝 샘플과 대응되는 라벨 값과 그리고 우리가 정의했던 네트워크의 아웃풋 값으로 정의된 어떤 함수입니다. 그리고 로스 값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겠죠. 네. 그래서 러닝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이 로스 값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옵티멀한 파라미터를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찾은 뉴 옵티멀 파라미터를 가지고 새로운 라벨 값을 예측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아이고.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좀 가정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F세타를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면요. 이 파라미터에는 웨이트 값들, 각 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웨이트 값들과 바이어스 값들이 포함이 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로스 펑션 기저에는 이런 두 가지 가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요. 전체 로스는 각 트레이닝 샘플의 로스에 대한 합이다라는 가정입니다. 이거는 트레이닝 샘플들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가정이겠죠. 그리고 assumption 2를 보시면은 로스는 각 트레이닝 샘플과 파이널 아웃풋에 대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스 펑션이 트레이닝 샘플의 y 값과 그리고 파이널 아웃풋에 대한 함수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가정은요, 결국에는 백프로파게이션을 위한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옵티멀한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여러분들 답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질문이 많나요, 너무? 그냥 할까요? 네. 자, 답은 바로 그라디언트 디센트와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백프로파게이션과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통해 우리는 로스 값을 최소로 만드는 옵티멀한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구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테스트와 프리딕션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러한 네트워크 학습 과정을 우리는 MLE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잘 들어주셔야지 좀 이따가 설명할 VA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MLE의 관점에서 이 학습 과정을 해석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확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로스 펑션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 똑같이 4개의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로스 펑션이 마이너스 네거티브 로그 라이크리후드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스 펑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어떤 f 세타가 주어졌을 때 y가 나올 확률, 즉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로스 값을 최소화하려면 결국에는 저 로그 안에 들어있는 py 바 f 세타 x가 커져야겠죠. 얘가 바로 라이클리후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로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라는 거죠. 이때 F 세타는 무엇이냐? 하나의 고정된 확률 분포의 파라미터라고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가 분포 자체를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분포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분포에서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학습을 진행했을 때 확률 분포를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을 진행을 해주시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샘플링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똑같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 로그 로스 펑션에 들어가는 라이클리후드에도 컨디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IID 컨디션인데요. 뭐 통계하시는 분들은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이 IID 컨디션이 뭐냐면은 인디펜던스 아이덴티컬 디스트리뷰션의 약자입니다. 인디펜던스라는 거는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가 서로 독립이라는 거고요. 아이덴티컬 디스트리뷰션은 모든 데이터가 같은 확률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 펑션을 다음과 같이 서메이션의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유니베리트 케이스에서 한번 MLE의 관점에서의 해석과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Y의 확률 분포를 가우시안으로 가정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F 세타 X는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는 1로 가정을 합니다. 보통 X에 디펜던트한 거는 오직 평균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정하면은 연결될 수 있다를 설명하는 거니까 어떤 원리에서 저렇게 정의가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MSE랑 연결되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이클리후드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첫 번째 줄처럼 써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PDF겠죠. 그 다음에 로그 씌워줄 수 있고 똑같이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그마 i를 1로 가정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2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로그 pyi가 뮤 i는 이 2분의 yi 마이너스 뮤 i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저희가 했던 가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yi의 마이너스 f 세타 xi 제곱 오버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얘는 결과적으로 민 스퀘어 에러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민 스퀘어 에러가 나온다는 거죠. MLE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는데 얘 로스를 알고 보니까 민 스퀘어 에러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MLE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동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버널리 디스트리뷰션도 마찬가지예요. F 세타 X를 P라고 가정하면요. 얘가 크로스 엔트로피식이 나옵니다. 그쵸? 얘는 보통 리그레이션에서 민스퀘어를 많이 쓰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많이 쓰죠. 그런 태스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어떤 분포를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태스크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걸 뜻한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좀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우리는 네트워크 학습을 하는 과정을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과정으로 치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문제 있으신가요, 혹시? 이해가 안 된다. 좀 설명이 더 필요하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니폴드 러닝입니다. 이 매니폴드 러닝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이 매니폴드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 매니폴드는요, 고차원의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 공간에 쫙 뿌렸을 때 샘플들을 잘 아우르는 서브 스페이스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위에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요. 3차원 공간에 놓인 점들이 특정 공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타난 특정 공간을 우리는 매니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폴드 러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매니폴드 러닝에는 좀 가정이 깔려 있어요. 매니폴드 하이포티시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데요. 이 매니폴드 하이포티시스는 고차원 데이터의 밀도는 낮지만 이들의 집합을 포함하는 저차원의 매니폴드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저차원의 매니폴드를 벗어나는 순간 급격히 밀도는 낮아진다라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 우리는 데이터의 특성을 잃지 않고, 죄송합니다. 데이터의 특성을 잃지 않고 잘 표현하는 매니폴드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이 매니폴드를 찾아가는 과정을 매니폴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매니폴드 공간은요, 고차원 데이터 공간의 서브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는 PCA와 같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피처를 새로운 축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매니폴드 러닝을 통해서 차원을 축소하고 싶다는 거죠. 뭐 이거는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에 대한 텍소놈인데요. 요 매니폴드 러닝을 중요한 기능으로 하는 오토 인코더가 차원 축소 기법 중에서 논 리니어, 논 리니어한 기법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 이 과정을 하고서 저희가 학습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잘 되냐? 이게 틀렸을 수도 있지 않냐?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물론 이게 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여기서 수학을 해버리면은 다들 좀 힘들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좀 직관적인 설명을 위해서 예시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만약에 200 곱하기 200 RGB짜리 이미지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총 10의 몇 만이야 이거? 96,329개의 이미지를 아 96,329승 개의 이미지를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를 뒤집는 거죠. 비례법 뒤집어 보겠습니다. 고차원 데이터상에서 이제 각 이미지들이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와 반대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니폼 샘플링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럴듯한 이미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상 유니폼 샘플링을 진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노이즈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찾으려는 이미지는 특정 공간에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정 공간에 밀집되어 있고 그 밀집되어 있는 공간을 뽑아서 우리가 샘플링하면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다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가 맞는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매니폴드 러닝을 했을 때 이렇게 잘 우리가 데이터의 피처를 뽑을 수 있는 것도 다 이런 가정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이제 매니폴드 러닝의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매니폴드 러닝을 하는 목적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컴프레션, 데이터를 압축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를 시각화하겠다. 펄스 오브 디멘셔널리티, 이거는 차원의 저주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매니폴드 러닝을 통해서 차원의 저주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Discovering Most Important Features. 우리는 이 데이터 중에서도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만 몇 개를 뽑아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들 이거 보시면서 좀 뭐가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차원 축소의 목적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차원 축소가 하는 목적도 데이터 컴프레션,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펄스 오브 디멘셔널리티 익숙하죠. 우리가 왜냐하면 차원 축소 세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익숙하신 겁니다. 사실 매니폴드 러닝의 목적은 차원 축소의 목적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데이터 컴프레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컴프레션은 말 그대로 원본 데이터를 더 작은 크기 그리고 용량으로 압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밑에 제가 띄워놓은 자료는요. 이미지 압축과 관련된 자료예요. 어, 그 중에서도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X축 같은 경우는 비트 레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픽셀당 몇 비트로 압축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Y축은 PSNR. 저도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데 PSNR이 클수록 노이즈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지금 어, 컴프레시브 오토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 압축된 효과가 검은색 곡선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JPG 아시죠? JPG. JPG는 이렇게 빨간색 곡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컴프레시브 오토 인코더가 기존의 JPG보다 압축 효과가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담으로 이렇게 드린 거고요. 예, 아무튼 오토 인코더의 목적이 데이터 컴프레션이 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에요. 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왜 합니까, 우리가? 데이터나 결과물을 좀 직관적으로 해석하고 그 직관을 우리가 인투이션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2차원이나 3차원상의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예시 같은 경우도 많이 보셨죠, 다들? 이 선축소 시간에 봤던 티진이랑 유배브를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3D 데이터를. 자, 했을 때 매니폴드에서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프로젝션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숨 좀 들게 잠깐만요. 자, 다음은 펄스 오브 디멘셔널 리스입니다. 차원의 저주라고도 하죠, 저희가. 근데 이게 저희가 분명히 배웠어요, 이거. 그 차원 축소 세션 때 다뤘던 내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리캡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펄스 오브 디멘셔널리티가 무엇이냐면요. 데이터 차원이 증가할수록 공간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뭐 이게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데이터 공간의 크기가 급격하게 커지면요. 동일한 개수의 데이터의 밀도가 결국에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차원이 증가할수록.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차원이 증가할수록 데이터의 분포 및 모델 추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죠. 밑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밑에. 1차원에서는요. 그냥 5개만 충분해. 2차원에서는 갑자기 25개가 필요해. 3차원에서는 똑같은 밀도를 유지하려면 125개의 데이터가 필요해. 이게 컬스 오브 디멘셔널리티예요. 우리가 고차원의 데이터를 사용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다? 차원 축소를 통해 학습 데이터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차원의 저주를 극복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discovering most important features. 나는 이 어떤 데이터에서 좀 중요한 특성들, 중요한 축을 찾아보겠다. 이 매니폴드 러닝이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지금 사진 보시면은 엠니스트 데이터 셋이구나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셋은요 784차원의 이미지죠. 784차원의 이미지 데이터고 이를 2차원으로 축소를 하면요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축, 이 세로 축은 thickness, 두께를 담당하고 있고요. 한 축은 로테이션, 회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매니폴드 공간에서 매니폴드 공간에서 두 개의 축은요.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피처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를 변경하면은 변화되는 점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아래에서 위로 갈 때 변화되는 이미지 형태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매니폴드 공간은요. 임의론적인 유사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discovering most important features. 이게 또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좀 더 리저너블한 데이터 매트릭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공간에 매칭된 데이터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그냥 거리를 재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어떤 공간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얘랑 얘는 비슷한 데이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고차원 공간으로 갈수록 이런 생각들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유클리디안 거리를 기반으로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차원 지금 여기 보시면요. 고차원 공간에서는 지금 여기 B점이 A1이랑 더 가깝죠. A2보다. 맞죠? 근데 매니폴드 공간 상에서는요. 눈이 침침해 잘 안 보이네. B가 A1보다 A2가 더 가깝다는 거죠. 가깝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고차원 데이터 상에서 그냥 유클리디안 거리를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랑 매니폴드 공간에서의 그 거리랑 다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픽셀 간의 거리는 이 고차원 공간에서 생각했을 때처럼
A1이 B랑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냥 픽셀 단위로 생각을 했을 때, 이미지 픽셀 간의 거리를 생각했을 때는. 근데 실제 임의적인 유사성을 따져봤을 때는 그러니까 임의적인 유사성을 따져봤을 때는 A2가 B랑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들 이해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매니폴드 러닝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어, 그래서 실제 이미지 사진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이걸 보고 해야겠다. 골프 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왼쪽, 오른쪽이 처음 동작, 끝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고차원에서 딱 얘네 둘 데이터 거리의 중간 값을 찾아서 보여줬어요. 그럼 얘네들은 단순하게 그냥 사람의 팔과 골프채가 픽셀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사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드러나진 않을 거예요. 그냥 픽셀 수준에서의 그런 중간값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는 데이터를 뽑아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의미가 없는 데이터를 뽑아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매니폴드 공간에서의 중간값을 계산했어요. 그러면은 이 고차원에서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여기 있는 걸 뽑아오겠죠,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뽑아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골프를 치는 이렇게 과정에서 이 중간에 위치하는 이 이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매니폴드를 잘 찾으면 의미론적인 유사성을 잘 보존을 할 수 있고 유사한 데이터를 획득하여 학습 데이터에 없는 데이터까지 획득할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렇게 2차원의 매니폴드 학습 진행한 후에 2차원의 프로젝션을 한 것을 이렇게 다음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임의적으로 가까이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매니폴드 러닝이었고 오토인코드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제가. 이제 오토 인코더 본격적으로 좀 오늘 세션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오토 인코더와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토 인코더 먼저 봅시다. 아이고. 오토 인코더는요,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위해서 신경망을 활용하는 비지도 학습 방법,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보틀덱 히든 레이어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고요. 매니폴드 러닝이 이 보틀넥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원이 축소되니까요. 인풋 레이어에 비해서 이 보틀넥 히든 레이어의 차원이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매니폴드 러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인풋을 잘 표현하는 저차원의 레이턴트 벡터 Z를 얻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왼쪽은 인코딩 네트워크라고 저희가 부를 거고요. 오른쪽은 디코딩 네트워크라고 부를 겁니다. 이 보틀넥 히든 레이어는요. 압축된 지식 표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요.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말 천천히 하니까 고장난 로봇 같지 않아요? 이렇게 끊어서 끊겨서 얘기하는 느낌인데 아무튼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말하는 게. 자, 오토 인코더의 구조는 이렇게 인코더 하나랑 디코더 하나, 나비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인코더, 디코더를 거쳤을 때 최종적으로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이 비슷하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재형성이 될 수 있도록, 리컨스트럭트 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x의 사이즈와 y의 사이즈가 같다. 로스 펑션은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로 정의됩니다. 여기 로스 펑션 보시면 L2놈인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인풋과 아웃풋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된다는 것을 이 로스 펑션만 봐도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니까요. 매 항마다. 그리고 인코더 뒤에
디코더를 붙이고서 우리가 정작 필요한 부분은 여기 인코더 부분이에요. 왜냐? 오토 인코더 매니폴드 러닝 한다 했죠. 매니폴드 러닝을 통해서 차원 축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원하는 거는 이 Z 벡터예요. Z 벡터, 레이턴트 벡터라고 하는 Z 벡터를 얻기 위함이니까 결국엔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인코더입니다. 근데 이 인코더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디코더를 붙인 거예요. 즉, 언스포바이즈드 러닝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바꾼 거죠. 뭘 통해서? 디코더를 붙임으로써. 에, 오토인코더는요, 이 출력 레이어의 사이즈가 같다는 것을 제외하면요, 일반적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구조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Z 벡터를 얻을 수 있는 인코더 부분이고요. 이를 학습시키기에 디코더를 도입했다. 그리고 Z 벡터를 통해 인풋과 가까운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요. 우리는 이 Z 벡터가 X의 정보를 잘 압축하고 있다.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요. 인코더는 최소한 학습 데이터를 레이턴트 벡터 Z로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디코더를 뭐 오토 인코더에서 디코더를 따로 쓰지는 않지만 최소한 학습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어, 보통 이 오토 인코더는요, 저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합니다. 논 리니어하게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고요. 그걸 우리가 논 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 없이 사용하는 오토 인코더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리니어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데 이거 여담이에요. 이 리니어 오토 인코더는요. PCA와 같은 매니폴드를 학습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증명하진 않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오토 인코더. 이 오토 인코더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죠. 이 오토 인코더의 중요한 기능은 매니폴드 러닝이고, 이 매니폴드 러닝의 목적은 차원 축소랑 같다. 이 오토 인코더 어디에 쓸 수 있다? 차원 축소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상치 탐지,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하는 이상치 탐지에도 이 오토 인코더가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초기화하는데 프리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초기화할 때도 이 오토 인코더를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노이징 이미지에 있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태스크에도 오토 인코더가 사용됩니다. 뭐 흑백 사진을 색칠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에도 사용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먼저 바닐라 오토 인코더를 사용하는 이 이상치 탐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상치 탐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토 인코더를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근데 오토 인코더를 어떻게 학습을 시킬 것이냐? 노멀 데이터만을 따로 분류를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오토 인코더가 어떤 것을 학습을 할까요? 정상적인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보관시키는 그 과정을 학습을 하게 되겠죠, 오토 인코더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학습 후에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과의 차이가 크다면 인풋을 앱노말로 분류한다. 비정상으로 분류한다. 이게 뭘 뜻하냐? 정상적인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 오토 인코더가 학습한 것이 정상적인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그 과정을 학습했으니까 복구했을 때 차이가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오토 인코더에 넣어요. 그럼 얘를 정상적인 데이터로 복구하려는 것을 학습을 했으니까 얘가 갑자기 정상이 돼버리는 거죠, 거의. 정상에 가깝게 복구가 돼버리는 거죠. 비정상인데 정상에 가깝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가 일정 스레시홀드 수준을 넘어서면은 걔를 우리가 비정상으로 분류하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된다. 아,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그러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오토 인코더가 어떻게 이상치와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를 분류해낼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얘를 우리가 잘 안 씁니다, 사실은. 왜 안 쓰냐? 레이턴트 벡터의 사이즈와 같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레이턴트 벡터의 사이즈를 임의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 오토 인코더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즉,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거죠. 이 하이퍼 파라미터와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단순하게 그냥 L1 놈으로 정의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성능에 너무 와리가리합니다. 속된 말로 와리가리합니다. 그래서 얘를 잘 안 쓰고 보통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문제점이 뭐냐? 라벨링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이 오토 인코더를 활용한 이상치 탐지에는 라벨링이 따로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라벨링 과정이 없어도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입니다. 자, 오토 인코더를 활용해서 또 프리트레이닝 과정에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초기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초기화한다고 해봅시다. 지금 딱 보면은 뭐 인풋이 784, 아웃풋이 10이니까 얘도 또 숫자 n리스트겠구나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784, 1000, 1510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사이즈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초기화할 때 왜 오토 인코더를 썼냐? 이 오토 인코더가 나왔을 당시에는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사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 등의 그런 기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태킹 오토 인코더를 도입을 해서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인 할 때 파라미터를 초기화하겠다라는 거였고요. 사실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냥 프리트레이닝 할 때 우리가 바로 그냥 000 초기화해서 학습을 하면 학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x 값을 넣었을 때 이 웨이트를 거치고 나면은 그 x 값과 비슷한 값을 뱉어낼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 어떤 인풋 값을 넣었을 때 매핑한 z 벡터가 x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 그러한 각 레이어들이 인풋 값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웨이트 값을 미리 한번 학습을 해 놓는 거예요. 그 과정을 프리트레이닝하고 파라미터를 초기화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스태킹 오토 인코더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초기화할 것입니다. 자, 인풋 레이어와 가까운 레이어부터 차근차근 학습을 진행하고요. 지금 뭐 이 경우에는 스파스 오토 인코더긴 한데 이건 뭐 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원래 인풋 값보다 Z 레이턴트 벡터의 사이즈를 더 크게 하면 그냥 오토 인코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로 원래 우리가 봤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오토 인코더의 일부분으로 간주를 하고 웨이트 학습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인풋 값을 넣어주고 웨이트 1을 학습을 하고 1000개의 Z 레이턴트 벡터를 뽑아내고 얘를 다시 어떤 웨이트 값을 해서 784 벡터로 다시 리컨스트럭트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얘랑 비슷해지도록 학습을 진행하면요. 이 1000개 사이즈 1000짜리의 벡터가 이 784의 인풋 784 인풋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벡터가 될 수 있다. 그 벡터를 만드는 웨이트 1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혹시?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학습을 시켜주면 결과적으로 첫 번째 그 웨이트를 곱해주고 웨이트 연산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주고 하면요. 이 통과된 값이 인풋 값과 인풋 말이 꼬이네. 인풋 값의 데이터 특성을 잘 보존한 채로 1000차원 Z 벡터로 매핑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두 번째 레이어도 똑같이 진행해주면 되겠죠. 그 여기를 A1이랑 비슷하게 되도록 이 두 번째 레이어도 똑같이 학습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챙길 거는 W2겠죠? 이 W2가 어떤 A1이랑 벡터를 이렇게 매핑시키는 웨이트인데 이 A1의 특성을 잘 반영한 1000차원의 레이턴트 벡터가 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2 챙기고 똑같이 다음에서도 W3 챙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웃풋 값을 내는 웨이트 값을 우리가 학습을 해줄 건데 얘는 그냥 별거 없고 랜덤 이니셜라이즈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백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해주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프리트레인 됐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토 인코더가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복원을 잘 한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초기화할 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해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이즈 제거입니다. 예, 온토 인코더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뭐 태스크들이 있었고 그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꼽은 건 노이즈 제거예요. 여기서 좀 그동안 봤던 오토 인코더에 베리에이션이 들어가요. 변형이 좀 들어갑니다. 어, 이 노이즈 제거를 하기 위해서 고안된 오토 인코더가 바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예요. 원래 오토 인코더를 학습을 시킬 때 그냥 오리지널 이미지를 그대로 인코더에 넣고 그리고 디코더에서 빼고 그 값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 아이고 말이 꼬여서 다시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데이터는 깨끗한 데이터만 있을까요, 혹시? 아니죠. 노이즈가 껴있는 데이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닐라 오토 인코더로 학습을 시킬 때 그냥 노이즈 없이 깨끗한 이미지로만 학습을 시켰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한 이미지를 넣으면 잘 복원을 하지 못한다.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해놓고 왜 나는 돌아서 갔을까요? 깨끗한 원본 이미지로 데이터를 학습을 했을 때는요, 노이즈가 첨가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복구하지 못한다는 일종의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이미지의 뭐 가우시안 분포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분포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페퍼? 실리엔 페퍼 노이즈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노이즈를 첨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가우시안이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놓긴 했는데 가우시안 분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깨끗한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더해준다는 거겠죠. 이 깨끗한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더한 코르피드 인풋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진행합니다. 일종의 레귤라이제이션, 규제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전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가 코르피드 인풋이 되겠죠. 원래 오리지널 인풋에 어떤 노이즈를 더해서 만든 코르피드 인풋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한다. 나머지 오토 인코더 구조는 똑같습니다. 얘는 이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의 정확한 아키텍처예요. 여기 기존의 오토 인코더와 크게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죠. 인풋에다가 어떤 랜덤 노이즈를 더해주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큰 차이입니다. 그 옆에 Q 틸다 X 바 X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요. X라는 인풋이 주어졌을 때 랜덤 노이즈가 섞인 X 틸다가 등장할 확률 분포입니다. 즉,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학습 시에는요. 인풋이 들어가더라도요. 랜덤 노이즈가 더해진 X 틸다는 매 F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앞에서 바닐라 오토인코더를 학습할 때처럼 그냥 단순히 서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 서메이션이 아니라 딱 이그젝트하게 계산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요. 확률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로스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의 로스 값은요. 다음과 같이 정해야 된다. 이제 q x 틸다 by x에 대해서 로스 펑션의 익스펙테이션을 구해서 학습을 진행하겠다. 어, 아까 전에 랜덤 노이즈를 더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오리지널 이미지에다가 오리지널 인풋에다가 랜덤 노이즈를 더해가지고 코르피드 인풋을 만들어서 학습을 진행한다. 근데 이 랜덤 노이즈의 경우는요. 아무렇게나 막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구분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주관적인 거죠. 사람이 구분할 수 있다는 되게 주관적인 거고 수학적으로 막 딱 떨어진 계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엠피리컬하게 사람들이 해보니까 그렇다더라. 그냥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가 학습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에 포함된 익스펙테이션은 우리가 또 얘를 직접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q x 틸다 바이 x를 이그젝트하게 우리가 구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우리가 몰라요. 저 x 틸다 바이 x가. 그래서 우리는 몬테카를로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L개의 샘플에 대한 로스의 평균을 구하고 얘를 통해서 로스 펑션의 익스펙테이션을 추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몬테카를로 테크닉 들어보셨을까요, 다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어떤 로우 오브 라지 넘버에 의해서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 뭐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 값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걔를 평균을 떼면은 그 어떤 확률 분포 익스펙테이션에 근사하다. 그냥 로우 오브 라지 넘버 썼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통해 훈련된 네트워크의 필터를 시각화한 이미지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학습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네트워크의 필터는요. 로우 레벨의 피처부터 이제 하이 레벨 피처를 뽑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뒤에 페이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어, 어떤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내추럴 이미지 패치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에서 패치를 이렇게 떼온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 어떤 데이터다라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뽑아낸 피처들 보시면은 되게 로우 레벨의 피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의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좀 엣지들을 잘 뽑아내는 경향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이 계속되면 될수록 하이 레벨의 피처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했죠. 이 오토인코더랑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똑같이 학습시켰을 때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가 엣지를 더 잘 탐지한다는 것은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의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그 하이레벨 피처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가 오토인코더보다 좋다라는 겁니다. 다들 졸리시죠? 졸려요, 좀. 자, 이제 본 게임입니다, 본 게임. 여기가 저번에 구기분들은 좀 많이 어려웠었죠? 이 베리에이션을 오토인코더. 수식도 되게 많았었고. 여기가 좀 졸린데 어떡하실러? 수식이 좀 많아요. 좀 졸릴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예, 준비해왔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제네레이티브 모델입니다. 디스크리미넌트 모델은 뭐 어떤 클래스를 분류하는 클래시파이하는 모델이고 제네레이티브 모델은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그 분포를 학습하고 그 분포에서 샘플링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제네레이티브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도 제네레이티브 모델이다. 다시 상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오토인코더의 목적은 매니폴드 러닝이었어요. 그렇죠? 인코더를 학습하기 위해서 디코더를 붙였어요. 이 디코더를 붙임으로써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이 스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바뀌는 효과도 있었고 어찌됐든 간에 이 디코더를 붙였기 때문에 인코더가 어, X 인풋 값을 특성을 잘 반영하는 Z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학습이 되었던 거죠.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제네레이티브 모델입니다. 얘는 오토인코더랑 반대로 디코더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인코더를 도입한 구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오토인코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이름만 비슷하게 생겼지 다른 모델. 이름만 비슷하게 생긴 것도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무튼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구조를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구조 자체는 오토인코더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다만 이제 이 학습 과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로스 펑션 정의해가지고 백 프로파게이션 하고 뭐 그렇게 똑같이 진행되긴 하는데 확률적인 관점에서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M&A 관점에서 우리가 학습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런 관점인 이 VA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시 좀 리마인드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률적인 관점에서 학습을 진행한다는 점과 디코더를 학습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오토 디코더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인코더 부분은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을 해요. 특히 인코더 부분이 아까 전에 봤던 바닐라 오토 인코더랑 좀 다르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닐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리 이거 길다. 이게 적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된 거고요. 이거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오토 인코더처럼 생겼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근데 완전히 다른 모델이구나.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모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학습 과정을요. 좀 제네레이티브 모델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건 좀 더 일반적인 얘기고요. 어, 이 제네레이터 같은 경우, 제네레이티브 모델의 제네레이터 같은 경우는요, 레이턴트 벡터 Z를 통해 트레이닝 데이터 X와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하고자 합니다. Z가 주어졌을 때 X가 나올 확률을 최대화하여서 PX를 학습을 하죠. 왜 그럴 수 있느냐? P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다 제가 P라고 적어놨는데 G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G니까. G 세타 X 바 Z, PZ의 DZ는 이거를 Z에 대해서 인테그랄 해주면 PX가 된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식이죠. 이, 아이고, 혹시 이 식이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PX, Z, 그러니까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고 Z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제이션 해주면은 PX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테그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해서 이 PX를 최적화시킨다,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Z로 생성되는 이미지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어떤 Z를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 X가 나오겠죠. Z를 가입하면 다른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확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한다. 그 얘기가 뭐라고 했죠? MLE를 통한 학습이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MLE를 통해서 학습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 제네레이트 모델을 학습할 때는요. 어,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제네레이티브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우리가 MLE를 통해서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분포 과정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로스랑 연결된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확률 분포 자체를요. 네트워크의 확률 분포 자체를 만약에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MSE랑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기 첫 번째 줄에 적혀 있는데 P세타 X와 Z를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하면요. MSE 로스를 가지게 됩니다. 학습 과정에 MSE 로스가 사용되는 것이랑 동시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MSE 측면에서 작은 것들이 이 PX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더 큰 기여를 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밑에 그림을 좀 보실게요. 이 A가 있고 A에서 조금 지워진 부분이 있고 A가 오른쪽 우하단으로 픽셀이 이동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B가 A, A와 B의 MSE가 A와 C의 MSE보다 작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를 제네레이트 할 때, PX를 학습을 시킬 때 B가 영향이 더 커야 될 거 아니면은 C가 더 영향이 커야 될까요? 당연히 C죠. 임의론적으로는 저게 좀 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어, 지금 상황에서 그냥 가우시안으로 가져온 거 MSE 로즈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은 이 가운데 있는 B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이 PX를 학습시킬 때. 그러나 우리는 이 C가 학습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서부터는 좀 힘드신가? 이해하는 게.
예. 그래서 MSE가 사실은 MSE가 작은 이미지가 생각보다 많아요. 임의적으로 가까운 이미지보다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단순하게 프라이어인 PZ에서 샘플링을 하면은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아까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했을 때 MSE 로스를 가진다 했죠. 근데 우리가 학습에 반영시키고 싶은 거는 얘예요, 얘. 근데 이런 이미지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MSE 로즈가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아, 이런 애들을 더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게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입니다. 어, 결국에는 PZ에서 샘플링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함수를, 더 좋은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찾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 왜 불안하지? 저희가 Z를 생성해서 트레이닝 데이터 X를 생성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Z의 분포를 가정을 하고 보통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단순하게 이 PZ라는 분포에서 샘플링을 해서 학습을 진행했을 때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Z를 뽑아내는 이상적인 함수를 찾을 거고 그걸 찾기 위해서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에서 인코더를 도입한 거예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어에서 단순하게 샘플링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에서 샘플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도입했냐? 내가 인풋에 대한 정보를 줄게. 인풋을 기본해줄게. 인풋과 비슷한 데이터를 제네레이트하는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구해보자. 이 이상 인풋과 비슷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Z 벡터를 샘플링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 이거입니다. 그래서 PZ 분포에서 샘플링하는 것이 아니라 PZ 바 X, X가 기분된 상태에서 샘플링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좀 직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Z를 만약에 이제 Z를 아이스크림, 과자, 초콜릿 등의 간식의 대분류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X를 메가톤, 하겐다즈, 와일드바디 이런 아이스크림 소분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PZ 그냥 단순하게 Z라는 분포에서 PZ라는 분포에서 아이스크림이 나올 확률보다 아이스크림이라는 대분류가 나올 확률보다 PZ 바 X에서 아이스크림이라는 대분류가 나올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왜냐? 이 X가 대분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EPZ 바 X에서 샘플링한 Z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네레이트 했을 때 아이스크림인 X와 비슷한 데이터를 제네레이트 하기가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PZ 바 X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텍스토노미 기억나시나요? 익스플리시트한 덴시티를 사용하여 제네레이트를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덴시티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어프로시메이트를 한다. 이 어프로시메이트를 하는 과정에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변분 추론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드 앞에 베리에이셔널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수식적으로는 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통해 얻은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Q, Y, Z, 바 X라고 하겠습니다. 졸리신가요? 어, 많이 힘드실 텐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에 사용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트루 포스테리어라고 적혀 있는데 PZ바 X가 이에 해당되고요. 이 트루 포스테리어는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확률 분포입니다. 우리가 PZ바 X를 이그젝트하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트루 포스테리어가 되는 것이고요. 어프로키메이션 클래스 얘는 이제 Q, Y, Z 바 X에 대응이 됩니다. 얘는 다루기 쉬운 확률 분포
가우시안이나 버놀리 분포 같은 다루기 쉬운 확률 분포가 돼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트루 포스테리어를 추정을 할 것이냐? 파이를 좀 바꿔가면서 트루 포스테리어를 추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학습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Q 파이 Z 바 X가요. 트루 포스테리어를 잘 추정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Q 파이 Z 바 X에서 Z를 샘플링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잘 생성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이제 수식 나오죠. 예, 엘고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들? 엘고? 예, 못 들어보셨다고 생각하고 일단 설명을 진행할게요. 우리는 결국에는 이 제너레이티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학습 목표는 PX를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Q by Z by X라는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로 PX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어제 혹시 뭐 생성 모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교수님께서는 얀센 이니퀄리티로 증명했죠. 저는 근데 KL 다이버전스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로그 px가 있다라고 합시다. px에 로그 씌우는 거는 문제가 없죠. 예. 그리고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였던 q by g 바 x를 z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를 인테그랄 하면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 px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그리고 이 px를 베이지 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또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q 바이 z 바 x를 곱해주고 나눠주는 과정을 거치면요. 이렇게 우리가 인테그랄을 두 개로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텀은요. KL 다이버전스의 정의예요. 혹시 KL 다이버전스가 뭔지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예, 정의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시더라도 이 KL 다이버전스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두 확률 분포 사이의 확률적인 그 거리,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유사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KL 다이버전스가 작은 게 분포 사이에 분포 사이가 아니라 분포가 서로 유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뭐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Q 바이 Z 바이 X를 학습함으로써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학습 가능하다. PX의 분포를 학습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좀 정리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K의 다이버전스의 값은 뭐 거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얘 값은 뭐 증명을 해야 되긴 하지만 항상 0 이상입니다. K의 다이버전스는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냥 0 이상으로 바꿔버리면은 이 앞에 있는 텀이 로어 바운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이 K의 다이버전스 텀이 0 이상이기 때문에 로그 PX의 로어 바운드는 L보다 여기 있는 앞에 있는 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엘보라고 불러요.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 엘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엘보라고 부를게요, 제가. KL 다이버전스 텀은요. Q 바이 Z 바 X와 P Z 바 X 사이 X 분포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P Z 바 X를 잘 추정하고 싶어 해요. 맞죠? 그러면은 이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와 P Z 바 X 사이의 거리가 작아야겠죠. 맞습니까? 네. 우리는 이 K의 다이버전스 텀을 최소화시키고자 학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PZ바 X를 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엘보 텀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왜 엘보를 최대화하는 것이 K의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것이냐? 로그 PX는 일단 고정이 되어 있어요. 로그 PX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엘보 텀과 K의 다이버전스 텀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KL 다이버전스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최적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 엘보텀이 앞에 있는 엘보텀이 있으니까 얘를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습하면은 자연스럽게 KL
다이버전스 텀은 작아진다. 즉, 어, Q 바이 Z 바 X랑 P Z 바 X가 비슷한 방향으로 비슷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최적화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엘보 텀의 핵심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어, 그래서 엘보 텀을 최대화하면은 우리가 이상적인 샘플링 합수를 좀 얻을 수 있겠네. 이건 알겠어요. 근데 엘보 텀을 최대화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는데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전개하는 건 그렇게 또 중요한 과정은 아니에요. 집에서 한번 살살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실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따라 가보겠습니다. 뭐 L부텀이 아까 전에 앞서 이렇게 정의가 되었었고요. 이 PX Z, X, Z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다음과 같이 또 베이지 룰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그 텀은 더하기 뺄셈, 이게 안에 있는 분수가 이렇게 뺄셈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인테그랄이 이렇게 두 개의 텀이 생기는 것이고 앞에 텀이 익스펙테이션이 돼요. 익스펙테이션. 근데 라이클리후드의 익스펙테이션. 그 뒤에 텀은 똑같이 KL 다이버전스 텀이 됩니다. 엘보를 최대화한다는 것의 의미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앞에 있는 라이클리후드 어떠한 z-값을 넣었을 때 그럴듯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KL 다이버전스 텀은 이제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얘를 작게 만들겠다. 즉 Q 바이 Z 바 X랑 P Z가 비슷해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최종적으로 로그 PX를 정리한 식은 다음과 같아요. 각각의 텀의 이름을 뭐 리컨스트럭션 텀 앞에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하는 부분은 리컨스트럭션 텀이라고 볼 수 있고 뒤에 부분은 뒤에 두 번째 KL 다이버전스 텀은 레귤라리제이션 텀 그리고 마지막은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도입했기 때문에 나온 텀 떨거지라고 할 수 있죠. 얘는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화할 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간색 네모친 과정만 어, 네모친 텀들만 최적화에 고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엘보 텀만 고려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학습할 때 오브젝티브 펑션이 어떻게 정의되는가? 아까 전에 봤던 엘보 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각각의 텀이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리컨스트럭션 텀은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로부터 얼마나 이 X 데이터를 얼마나 잘 복원했는가, 얼마나 인풋 데이터와 비슷하게 복원을 했는가, 이 Z라는 것들을 이게 리컨스트럭션 텀이 될 거고요. 이 뒤에 있는 KL 다이버전스 텀은요.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가 최대한 프라이어랑 비슷한 방향으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프라이어와 유사한 값을 샘플링하도록 컨디션을 부여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처음 딱 이렇게 들었을 때는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어, 일단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찾기 위해서 P, Z, 바 X를 흉내를 내도록 했죠. 그렇죠. 일단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통해서. 근데 그 과정을 엘보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근데 엘보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또 이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가 P, Z를 흉내내게 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죠. 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P, Z 바 X를 흉내내라고 시켰는데 또 갑자기 P, Z랑 비슷하게 흉내내라 이렇게 시키는 건데 어,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냥 PZ 바 X랑 PZ랑 둘 다 비슷해질 수 있도록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테이션만 좀 바꿔보면요. 앞에는 좀 일반적인 그런 엘보 텀에 대해서 정리를 했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니까,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노테이션으로 좀 바꿔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메이션 안에 있는 마이너스, 우리가 로스의 기준에서는 최소화를 시켜야겠죠. 아까 전에 뭐 라이클리 맥시마이즈를 얘기했지만
로스 펑션의 기준에서는 최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다시 붙여준 것이고요. 이 안에 있는 것이 로스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에 대해서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과정은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파이에 대해서 최적화를 시켰을 때, 백프로파게이션 했을 때 학습이 되는 것은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입니다. 즉, 인코더가 학습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셀타에 대해서 우리가 막 맥시마이즈를 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는요, MLE의 관점에서 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학습, 라이클리후드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학습, 디코더를 학습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예, 뭐 공개적으로 하기 좀 그러시면 끝나고 저한테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이랑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라는 어, 그런 게 쓰였다고 되어 있네요. 인코더 부분에 좀 신기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 쓰인 부분입니다. 이 Z를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구해서 샘플링을 진행하지 않고 이 뮤랑 시그마랑 따로 계산해가지고 계산하고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한 노이즈 값에 이 표준 편차를 곱해준 후 평균을 더하는 방식으로 Z를 샘플링하고 있어요. 되게 돌고 도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이즈 값을 표준 편차에 곱해주고 더해서 평균을 더해서 뭐 Z를 샘플링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를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백프로파게이션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뭔가 직접적으로 노말 그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샘플링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백프로파게이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못 하겠죠. 잘 생각이 안 되죠. 백프로파게이션을 어떻게 분포에 대해서 하지? 이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백프로파게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 이 Z라는 값이 어떤 분포에서 직접적으로 샘플링한 값이 아니라 뮤나 시그마, 노이즈 어떤 벡터들의 곱과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할 수 있고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직접적인 분포를 가정하고 샘플링한 분포와 이 ZI를 계산했을 때 이 Z가 따르는 분포가 같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우시안 분포 0, I 시그마 곱해주면은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이 z가 뮤를 더해주기 전에 뮤를 더해주면은 이 z라는 것이 노말 ui, ui 제곱 i가 됩니다. 네, 뭐 어렵게 설명했지만 얘네 둘의 분포는 같다. 얘네 둘의 z 분포는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싹 써머리 해볼게요. 이게 되게 내용 수식이 많고 되게 졸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들 많이 힘드시겠다.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힘드시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한번 쫙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핵심 아이디어는 X 인풋 값을 잘 복원시킬 수 있는 Z 벡터를 샘플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도입하겠다. Q 바이 Z 바이 X라고 했죠. 이걸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통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이 가능하게 했고요. 이 엘보텀을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학습시키기 위해. 예. 그래서 뭐 파이 값에 대해서 최적화를 진행하면요.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학습시키는 인코더 부분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최적화를 진행하면 MLE 관점에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학습시켜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뭐 리컨스트럭션 에러 같은 경우는 인풋 데이터와 비슷하게 보관되었는가 이걸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레귤라리제이션은 샘플링 함수가 프라이어와 좀 닮아 있으면 좋겠다. 완전히 닮는 건 아니고 닮아 있으면 좋겠다. 뭐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귤러리제이션 이 수식은요, 사실 크게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 같은 경우는 뒤에 우리가 디코더 부분에 버놀리를 가정을 했죠. 버놀리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했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처럼 생겼다라는 것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도 과정까지는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라이어를 보통 표준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레귤라리제이션 텀의 의미가 뭐였죠? 샘플링 함수가 프라이어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샘플링 함수를 통해 얻은 Z 벡터는요, 어, 프라이어 분포, 즉 표준 정규 분포와 닮아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다고 간주를 할 수는 없고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비슷하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한 벡터를요, 그냥 제네레이트에 넣으면 인풋 데이터에 비슷한 데이터를 제네레이트 할 수도 있다. 이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길었죠? 생각보다 짧게 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저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네, 정의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무엇이냐? 데이터 표현 방식을 학습을 한다. 제네레이티브 모델은 트레이닝 데이터 확률 분포를 학습을 한다. MLE 관점에서 네트워크 학습 과정 설명 가능하다 했죠.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하면 MSE 로스가 되고 버널리 분포로 가정하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된다. 이 매니폴드 러닝 같은 경우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저차원의 서브스페이스가 있다라는 서브스페이스가 있고 그거를 학습하는 과정을 매니폴드 러닝이라고 하고요.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는 매니폴드 러닝이 주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보틀네ק 네트워크를 도입해서 그런 매니폴드 러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L2놈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 L2놈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베리에이션으로 뭐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가 있는데 얘는 다를 거 크게 구조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인풋 데이터에다가 노이즈를 섞어가지고 학습을 시킨다. 이 차이만 있습니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어떨까요? 얘는 제네리티브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닝 데이터 확률 분포를 학습시키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를 학습시킬 때 핵심이 뭐였냐?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도입하자였고 얘를 위에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통해서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추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나온 게 엘보텀이었고 엘보텀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Z 벡터를 샘플링하는 것이 아니라 Z 벡터 그 분포와 비슷하게 만들 수 있도록 백프로파게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트릭들을 사용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오토인코더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다르다. 인코더 중심이냐, 디코더 중심이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